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어렵지만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뭐가 올라갈 것인가, 낙폭과대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초반의 흐름들은 지수 자체가 낙폭과대주가 쭉쭉 올라올 만큼 지수가 강하지 않고요. 상당히 그 중소형주들이 약진하는 그러니까 지수는 좀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이 올라옵니다. 로봇 관련주라든지요, 사료, 우선주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개별주 장세이거든요. 개별 중소형주 장세가 개인들에게 좋으냐? 좋을 수도 있고요. 사실 또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당분간은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데요. 코스피 2707, 코스닥 924, 대략 강보합권에 있는데 지수는 약하지만 오르는 종목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중소형주 장세를 대변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펼쳐가야겠습니다. 첫 코너 역시 종목 이야기입니다.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눈에 띄는 종목들 흐름 체크하고 비밀을 풀어볼 만한 종목들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금 해제. 오늘 함께하는 분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입장에서 눈에 띄는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탄력도가 좀 나오고 있는 쪽에서 한 두 종목만 짚어볼게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한 6% 정도 올라가는 흐름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상승분 조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 4.6% 상승권입니다. 2년 만에 주총 표대결을 앞뒀다라는 것에서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최근 요 며칠 흐름도 괜찮아요. 이 이슈 가지고 단기 시세 정도 노려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주총이 눈앞에 와 있다면, 그 이슈로 올랐다면 또 주총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에 따른 차익 매물도 소화해야 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한진칼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변동성은 오히려 피해 가시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길게 본다면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아시아나와의 합병과 그다음에 비행기 노선의 정리,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가 한진칼에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언론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대표이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현민 추가적인 이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그 업황과 주가의 흐름을 가늠짓는 중요한 변수는 일단은 아닌 것으로, 그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산업의 어떤 큰 흐름을 가를 만한 그런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실적을 잘 내야 지금 대표이사와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과의 표대결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나서 내일 차익 매물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항공업의 전반적인 개선, 그다음에 이익 개선,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일정 부분의 저가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나? 또 항공업의 전반적인 반등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항공주를 놓치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항공주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다만 오늘처럼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구간보다는 이슈로 인한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좀 더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항공업 관련된 종목 중에서 1순위냐?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대한항공이 1순위고, 그다음에 항공업이 정말로 회복된다면 저 밑에 바닥까지 내려갔다 반등하고 있는 TA홀딩스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LC 종목군들이 당연히 대안이 될 수,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은 만약에 그런 종목군들을 놓쳤거나 항공업의 전반적인 회복이 나타났을 때 또 하나의 이제 대안적인 종목으로서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진칼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체크하시고요. CJ ENM이요. 오늘장 5% 정도 강합니다. 13만 7,200원의 현재가 기록하면서 3월 중순부터 조금씩 힘을 내는 흐름이 나오곤 있는데요. 사실 지난 4분기 실적 들여다보면 영업이익은 좀 크게 줄었어요. 일회성 비용 등도 부담이 됐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일단 티빙 오리지널로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최근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상승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앞으로 CJ E&M에 대해서 비용 관리가 잘 되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비용 관리 측면은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런 콘텐츠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티빙 관련 이 OTT가 일부 콘텐츠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 유스로 해서 뭐 똑같은 콘텐츠를 뭐 넷플릭스로도 보내고 여러 군데 뭐 보낼 수도 있지만 최근에 T 오리지널과 관련돼서 일부 콘텐츠들은 시장에 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향후 이것이 또 수출로 뭐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전혀 오른 게 없는 CJ E&M에 관심이 조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적 측면에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또 비용 문제와 관련돼서 시장에 실망감을 준다면 이 종목은 현재 레벨 다운된 주가를 좀처럼 끌어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소 제작사들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일단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쪽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올라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즌제가 확산되면서 그러면 향후 안정된 실적이 계속 쌓여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CJEM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시즌제 안착이라든지 그다음에 티빙 콘텐츠, T 오리지널의 독점적 콘텐츠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뭐 시즌제가 안착되면서 그다음에 수출량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 최근에 콘텐츠 종목 중에서 오른 게 없고 그다음에 분할 이슈 때문에 한번 주가가 크게 레벨 다운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야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가격 매력은 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본질적으로 돌리려면 이익률 측면에서 컨텐츠 종목다운 이익률이 나와야 된다. 그걸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아마도 제한적 반등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오늘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고요. 이어서 김 의원님과 함께 잔금 해제 종목 곧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은 저희 시간 통해서 몇 번 다뤄봤었어요. LG화학 수렁 탈출의 타이밍인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감익기조 탈출. 사실 LG화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결국 LG 엔솔에 대한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 아니냐라는 포인트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전략을 어떻게 주셨는지는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언급드렸던 것은 그건 장기 그림이고 장기로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게 만들려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이고 현재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석유화학 산업의 전반적인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뭐 LG화학은 ABS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만 관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이쪽 마진 스프레드가 최근 들어서는 뭐 계속 뭐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화학 제품들의 특징은 결국은 나프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프타 가격과 견주어서 석유화학 제품들의 마진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되는데 최근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들, 뭐 LDP라든지 HDP라든지 뭐 ABS라든지 각각의 상품들이 전부 따로 놀고 있는 양상이어서 추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지난 2분기, 작년 2분기에 고점 치고 나서 계속 감익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네. 그 감익의 속도가 아주 빠른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현재 이 종목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빠진 것에 이어서 여전히 주가의 반등을 제한시키고 있는 변수다. 그렇다면 뭐 중국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든 아니면 글로벌리하게 공급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한국 화학 제품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서 전반적인 마진 스프레드가 모두 돌면 그러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주가 조정에 따른 반작용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각각의 제품들의 마진 스프레드가 너를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적인 반등을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추세도 최근 들어서는 뭐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만 워낙 낙폭이 깊어서 낙폭을 조금 줄이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 오늘의 외국인 매수, 최근의 수급 역시도 이러한 낙폭 과대를 좀 축소하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 수급이 꽤나 강하게 들어오고 외국인도 지난 2거래일 동안 매수해줘서 시장에선 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기대치는 일단 좀 살짝 낮추고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배터리 디커플링.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동안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 결국 엔솔 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수급 쪽으로는 별로 좋을 게 없다. 엔솔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LG화학 쪽으로는 오히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이제 그 이슈는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K200에도 편입이 됐고 뭐 MSCI 지수에도 전반적으로 편입되면서 지금 LG화학이 받을 수 있는 수급의 여러 가지 악재들은 일단 걷어낸 상황이란 네.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를 우리가 다른 종목과 같이 살펴볼 때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롯데케미칼 이 세 종목을 같이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마진 스프레드와 관련돼서는 롯데케미칼의 흐름을 쫓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배터리 지분 가치가 있으니까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등락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배터리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변수들이 얽혀 있습니다. 배터리 셀과 관련된 가격 문제라든지 원재료 가격 상승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제가 보기에 같이 가면 별로 좋은 양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과 이제 디커플링이 되려면 결국 뭐가 움직여야 되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반복인데 롯데케미칼, LG화학의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의 반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이 뭐 바닥을 기든 추가 하락을 하든 추가 상승을 하든 상관이 없이 이 종목이 자신의 본질적인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나타나서 디커플링 되는 게 오히려 좋은 양상이다. 그럼 수급적인 이제 변수는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2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감익 추세를 벗고 석유화학 부분의 증액 추세로 간다면 이제부터는 LG 배터리 솔루션의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디커플링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아마 2분기에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동향보다는 현재 이 회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마진 스프레드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개선될 여지가 보이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2분기에는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배터리 디커플링 말은 무슨 말인지 저희가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종목이 어찌됐건 반등은 나오고 있고 그 화학 스프레드, 제품 가격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반등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래도 기대치 낮췄을 때 반등 목표치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지분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B 관점에서 굉장히 한번 급등했던 것은 석유화학 산업의 이익 증익, 그다음에 배터리 성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이 얽히면서 그때 급등했다가 오히려 배터리가 상장하는 구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수급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뭐 분할 성장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갉아먹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어떤 여러 가지 반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밑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은 절대적으로 싸냐? 또 그렇진 않죠. 배터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은 뭐 다 0.6배, 7배 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과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그만큼 배터리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적정한 위치는 어디냐? 제가 보기에 최대 높이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쪽이 올해는 여러 가지 난맥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런 난제들을 푸는 시간 동안 예전처럼 막 3배, 2.5배 이렇게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등의 목표치는 기술적으로 한 55만 원 정도에 나타나 있는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그 가격대가 한 1.5에서 2배 정도 사이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반등의 목표치 정도를 그 정도 수준으로만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석유화학 부분의 마진 스프레드가 중국발 이슈가 되었든 뭐 국내발 이슈가 되었든 확장되면서 움직인다면 저는 한 55만 원 정도의 가격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정도의 가격까지는 좀 빠른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나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기대치를 어느 정도까지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화 포인트 있으면 저희 시간 통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오늘은 좀 덩어리가 큰 종목들 골라주신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이유 있는 목표 주가 상향인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일단 뭐 증권가에서 이익은 올라가고 있고 수급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면서 추천주로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주변 환경이요? 네, 일단 이 종목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때보다 주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뭐 그 자리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포스코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때 35만 원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던 것을 한 단계 더 상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 중국의 수출량이 감소했는데 중국의 수출량이 감소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조강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중국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중국의 내부적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옛날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의 수출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철강 가격을 제한하는 요소, 네. 우리나라의 철강 공급량을 늘리는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전반적인 철강 수출량이 줄어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포스코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 핵심 포인트는 이런 수급 요인 쪽에서 뭔가 뉘앙스를 읽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예전처럼 강력하게 뭐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이 엮이게 된다면 수출 제한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향후 오히려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내수에서 중국의 수입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되고 있어서 이런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 철강주 중에 어디가 상대적으로 제일 강할까요? 미국? 미국입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왜 그럴까? 바로 수급 이슈를 걸었기 때문이죠. 네. 쿼터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유럽, 그다음에 뭐 인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그 어떤 철강사를 갖다 대더라도 최근 10에서 한 20% 정도의 추가 수익률을 내면서 누코와 그다음에 US 스틸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 쿼터를 걸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도 아마 뭐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정책 드라이브와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가 쿼터를 건 것은 아니지만 쿼터를 건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철강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에 거는 기대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뭐 이 주변 여건을 두루두루 봐야 되는 거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전방 산업, 그러니까 철강의 전방 산업들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의 철강, 조선의 후판, 그리고 자동차는 강판. 이 상황에서 자동차 좀 막혀 있고요. 후판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 철근은 애매하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각각의 산업들이 약간씩 차이가 다 있긴 합니다. 뭐 건설 쪽에선 개선 요인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뭐 악재 요인도 있고요. 조선 쪽은 그나마 좋고 자동차는 별로고 가전은 변수가 조금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봤을 때 그러면 총합이 마이너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전체 합은 일단은 플러스에 가깝고 그다음에 플러스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총량 Q가 그렇게 일정 부분 늘어나는데 피까지 늘어난다면 포스코의 올해 실적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확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았을 때도 못 오른 이유는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중국 관련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철강주가 성장주는 아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의 평가 때문에 못 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본업 측면에서도 실적 개선 요인이 2분기부터 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여건은 개선됐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현재 뭐 배당률도 꽤 높은 상황이고요. 배당도 앞으로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임을 본다면 현재 최정호 CEO와 둘러싼 리스크, 약속을 안 지킨다. 주주환원 안 한다. 뭐 충분히 욕을 먹을 만한 그런 네. 이슈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외했을 때 CEO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인다는 알겠습니다만 회복을 보이고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라는 두루 여건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거요. 이게 또 받쳐주는지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시기적으로 2024년이다 이렇게 못 받고는 있는데 그게 또 실제로 그때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뒤에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림이 그 염호 사진이죠. 네. 그래서 염호와 관련된 매출이 리튬 염호와 관련된 매출이 결국은 돌아올 거고 니켈 광산도 판다고 했다가 안 팔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소재 산업을 본다면 과거에는 주요 산업에 철강을 대던 포스코가 이제는 2차 전지에도 원료를 대고 첨단 산업에도 원료를 대는 원료 기업,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밸류가 여전히 0.5배 밑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뭐 공기업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성장 기업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레임을 갖다 씌운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향후 성장할 만한 신소재 기업으로 약간씩 성격이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나쁘게 볼 이유가 있나? 그래서 포스코가 뭐 최정호 CEO가 얼마 전에 그 주총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림으로 바로 가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줄 수 있는 배당 매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여건 개선 그다음에 실적 개선, 그다음에 성장 요소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적어도 지금 가격에서는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면 전 고점 부분이 한 0.7배 정도 수준인데 저는 적어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지난번에는 35만 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한 40만 원 정도. 그러면 목표 기간은 적어도 올해 내 정도로 보면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전체적인 이제 업종 들의 밸런스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기술주만 쭉 갔던 그런 밸런스에서 올해는 이런 밸런스가 바뀐다라고 본다면 저는 성장주 쪽에 미래 그림도 있고 기본적으로 밸류 종목, 퀄리티 종목의 메리트도 있는 포스코가 올해는 괜찮은 그런 그 상황이 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부분 그리고 조금 우리가 조심하면서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전략을 짜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는 시각 조금은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좀 올려서 40만 원권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김종효의 잔금 해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 통해서 검색하셔서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